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만약은 없다라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쓴 죽음과 삶, 그 경계의 기록입니다. 남궁인 지은. 저는 지금 229페이지까지 읽어서 첫 동영상이자 테스트 영상이기 때문에 229페이지 거의 끝자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의 미인들. 애는 열성적인 인턴입니다. 게다가 인턴 생활 초기라서 군기가 바짝 들었지요. 인턴들끼리 하는 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비뇨기과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만 주어지는 오프를 제외하고는 마소처럼 열심히 일해왔죠. 정말 매사 성실하게 임했던 기억뿐이네요. 어젠 4주간의 비뇨기과 인턴 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일정이었던 유난한 송별회도 성대히 마쳤습니다. 아주 거나라한 자리였지요. 오늘 비뇨기과에서의 일을 마무리하면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까지 오프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숙취도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왔던 일의 정리와 인계도 전부 잘 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이 토요일 오후 2시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무려 20시간의 오프가 주어지는 겁니다. 애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 만에 퇴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지던트 2년차 선생님께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앤 선생,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 방으로 오게. 애는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떠났는데 마지막 일이라니요. 하지만 그는 열성적인 인턴이었고 마지막으로 주어질 일이 큰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 바쁘게 레지던트 2년차 선생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앤 선생, 마지막으로 이것 좀 도와주렴. 이번에 K 교수님과의 쓰는 논문인데 논문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거든. 열심히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퇴근해서 오프를 즐겨도 좋아.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뇨기과 외래에서 남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은 100명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간단하게 신상조사를 하고 호르몬제 복용 후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특히 성생활이 나아졌는지, 그리고 허리둘레 같은 신체 지표를 조사해 살이 빠지고 건강해졌는지를 묻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애는 2년차 선생님이 당연히 야속했습니다. 100명의 이름과 연락처만 써있는 엑셀 파일은 헝하니 넓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애는 열성적인 인턴이라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쨌든 지시받은 일이니까요. 게다가 자신이 남성 호르몬제 복용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의 숨은 조력자로 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는 병동으로 올라가서 주어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애는 병원 전화기를 들어 1번 환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네, 무슨 대병원 비뇨기과입니다. 땡땡땡 환자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네, 저 환자분께서는 몇 날 며칠 남성 호르몬제 추가 처방을 받고 복용하셨죠? 그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전화했습니다. 호르몬제 복용 이후 성생활이 개선되었나요? 그전 성생활이 5점이었다면 지금의 성생활은 몇 점 정도 될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야, 이 새끼 잘 걸렸다. 네가 나 꼬드겨서 그 약 먹인 그 새끼냐? 아, 저는 아닙니다. 처방은 저희 교수님이. 똘마니 새끼구나. 그거 좆도 안 서고 효과도 좆도 없어. 씨발 비싸기는 또 오달지게 비싼데 그 새끼가 하도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난 또 옳다구나 처먹었잖아. 그 새끼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0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새끼가 좆도 안 선다니까 점수 타령하고 앉았네. 하여간 내 그 새끼 나중에 길에서라도 보기만 하면 콱 주둥아리를. 애는 놀란 가슴에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은 0점이라는 말이겠지요? 0점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참 표현이 거친 사람입니다.
N은 1번 환자의 성생활과 기타 생활 등의 최하점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숨을 고릅니다. 99명이 남아 있으니까요. N은 두 번째 환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왁자지껄한 중년 남녀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배경으로 이미 술 취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N은 벌써 느낌이 좋지 않고 뒤통수가 싸한 기분이 듭니다. 네, 땡대 병원 비뇨기과입니다. 땡땡땡 환자분 맞으시죠? 오, 그래, 그건 나다. 환자분은 몇 날 며칠에 남성 호르몬제 추가 처방을 받고 복용하신 적 있지요? 아, 그거 너네가 시켜서 좀 처먹어봤지. 그러면 처방 전과 처방 후에 환자분의 성생활에 개선된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전 성생활이 5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성생활은 몇 점 정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화기에 들리게 밖에다 대고 야! 땡대 병원에서 대낮부터 전화와서 내 조식 꼴리는지 안 꼴리는지 묻는다 얘들아. 야, 좀만아. 나는 그런 걸 처먹든 안 처먹든 잘 꼴리는 사람이야. 주위에서 중년 남녀가 낄낄거린다. 조식 오늘도 꼴리는지 안 꼴리는지 직접 보여줘야겠냐, 존만아? 아, 그렇다면 비슷한 성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전이 5점이라면 지금은 5점 정도? 내 조은 100점 만점이야, 이 새끼야. 5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위에서 깔깔대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흡사 파티 분위기다. 저 그렇다면 처방 전 허리둘레와 비교할 때 처방 후 허리둘레가 혹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 존만 이봐라. 대낮부터 갑자기 전화해서 내 조시 꼴리는지 묻더니 이제는 허리둘레를 묻네. 좀 이따가는 족둘레도 물을 기세인데? 아니지. 지금 족둘레까지 미리 재줄게. 까짓 거. 잠깐만 기다려봐.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변은 광란의 분위기다. 애는 다시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끝내 허리둘레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성기둘레도 마찬가지지요. 애는 시계를 봅니다.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고 애의 오픈은 이제 18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엑셀 파일에 뻥 뚫린 공란은 현재 98개입니다. 애는 눈물이 납니다. 의학의 발전을 돕는 일은 역시 N에게는 요원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비속어가 많이 나온 건 지금 229페이지 이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처음 읽은 곳이 이런 비속어가 많이 나오는 19금 얘기라니 난감하네요. 이거는 쇼트 시리즈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235페이지 다른 주제 말할 수 없는 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이었다. 나는 비교적 평온하게 근무하고 있었다.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더니 딱 보기에도 앳된 남학생 한 명이 걸어 들어왔다.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수수한 옷을 입은 평범한 인상의 고등학생이었다. 나는 응급실 당직 근무 중일 땐 환자를 쓱 보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맞춰보는 습관이 있다. 성별, 나이, 그리고 행색과 표정을 보고 어디가 아픈지 혹은 무엇이 불편해서 왔는지를 한번 짐작해 보는 것이다. 몇 년 정도 하다 보니 추측은 대체로 잘 맞아 떨어졌고 그게 나름대로 응급실 근무의 소소한 재미가 되었다. 나는 이번에도 초기 발동해서 그 고교생을 바라보았다. 남학생은 대부분 다치거나 복통으로 오는데 하지만 방금 들어온 학생은 어디 다쳐서 피 흘리는 곳도 없었고 그리 불편한 기색도 없었다. 그는 사지 멀쩡하게 진료실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왔다. 이 새벽에 왜 온 거지? 도저히 이 친구는 짐작할 수가 없군. 나는 혼자 복잡한 추측을 하며 환자에게 첫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학생은 주저하며 대답했다. 저 말하지 못할 부분에 쉐이빙 크림통이 들어가 버려서요. 일부 말고 전부 다요. 여기는 말하지 못할 부분도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학문이요. 어쩌다가 그게 들어간 겁니까? 그 내용은 도저히 내가 예측할 수조차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환자용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진료실 한복판에 우뚝 서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저 샤워를 하다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바닥에 놓여 있던 긴 쉐이빙 크림통이 없어졌더라고요. 뿅 하고 사라진 것처럼요. 감쪽같이요. 윽,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참 감쪽 같지 않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실룩거리는 얼굴 가죽을 붙들며 말했다. 일단 환부부터 확인해 봅시다. 앉지 말고 곧장 여기 엎드려 누우세요. 앉으면 아무래도 불편할 테니까. 웃음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기 때문에 내 발음이 조금 우습게 들렸다. 그 고등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엎드려 무릎을 꿇게 한 채로 말하지 못할 그 부분의 입구를 열어보니 확실히 들어있었다. 뒤집힌 반구형의 은색 물체가 아주 비좁은 틈 사이로 보였다. 그것은 보이는 몸집의 몇 배가 심해에 묻혀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 뒤로 상상할 수 없이 광활한 세계가 숨어 있음을 시사했다. 비좁은 틈을 벌려보았지만 뒤집힌 방구형 은색 바닥의 지름만 약간 더 보일 뿐이었다. 게다가 안이 오목하고 바깥이 동그랗게 돌출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도저히 이대로 나올 수 없어 보였다. 나는 한번 곧장 빼내려고 시도를 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촘촘한 창살 안에 갇혀 도저히 탈옥할 수 없는 죄수 같았고 항문을 벌리려고 시도할수록 환자가 관략근을 움찔거리며 불편해하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 방법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친구도 이 과정을 혼자 한번 겪어봤겠지. 아니, 여러 번 해봤을 거야. 병원만은 도저히 안 돼 쪽팔려. 이렇게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벌려봤겠지. 그리고 곧 자신의 처지가 탈옥할 수 없는 죄수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는 병원에 오면서 필생의 창의력을 발휘해 사건의 경위를 지어냈겠지. 새벽 하늘이 노래졌겠군. 그나저나 이 친구의 창의력이 제법인데? 엑스레이에는 형체가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길이 10여 센티미터의 쉐이빙 크림 통이 찍혀 나왔다. 윗부분의 분사구와 아랫부분의 반구 모양, 긴 몸통의 의료용 엑스레이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다. 그 모양은 너무 온전해 마치 누가 그 통을 손에 들고 X선을 잘 겨냥해 찍은 것처럼 나왔다. 그걸 들고 있는 것은 그의 직장이었지만 말이다. 스테이션에 돌아가니 호기심을 숨기지 못한 간호사들이 그의 차트를 열독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다. 대부분 이 언급의 진위 여부와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크게 두 파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쭈그려 앉아서 재미를 봤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서서 봤다는 것이었다. 쭈그려 앉았었다는 파가 훨씬 우세했고 반대파는 그걸 어찌 아냐고 말로 응수했다. 그 와중에 넘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법도 있지 않냐는 순진무구한 친구와 쉐이빙 크림이 밑에 면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개그 욕심에 충만한 친구가 소수의 의견을 내고 있었다. 새벽 시간이 유독 한가했던 그녀들의 토의가 길어지자 진이를 떠나 그 난상 토론을 한없이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환자를 불러 입원과 수술에 관한 설명을 했다. 자, 그게 그 자리에 그러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곳이 제일 할 일을 못하겠지요. 걔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알아서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쌓이기만 할 텐데 왠지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날이 밝는 대로 수술을 해서 그 친구를 빼줄 겁니다. 수술은 간단합니다. 수술방에 올라가서 전신 마취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를 잘 빠질 수 있는 상태로 세팅해 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혈관으로 근육 이완제를 듬뿍 쓸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곳과 근처 근육들이 힘이 빠지겠지요. 그러면 그곳을 충분히 벌려서 빼낼 겁니다. 들어갈 때보다 훨씬 많이 벌려야 그 두꺼운 걸 빼낼 수 있겠죠. 따로 그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나사를 조이면 이렇게 요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손모양으로 그 기구를 흉내내자 그는 몹시 끔찍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수술 후 며칠은 누워서 지내야 할 겁니다. 그걸 그 정도까지 벌리면 보통 사람은 꼼짝도 못해요. 상상해봐도 그렇죠? 한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엎드려 진통제만 맞고 있어야 됩니다. 밥도 누워서 먹고요. 아마 지금부터 암 수술 때문에 배를 열어 당신의 장기를 만진다고 하거나
부러진 사지를 한꺼번에 맞춘다고 했어도 그런 표정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우환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침대에 모로 누워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사태를 인정하고 절인 배추처럼 시무룩해져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이번 대기용으로 특별히 마련된 구석 침대에 밤새 안정을 취하고 다음날 찾아올 들어서는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기다리기로 했다.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다. 이른 아침에 환자의 어머니가 비보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연락을 맡은 원무과 직원은 도저히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었다. 그는 아주 급한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벌써 입원 중이고 날이 밝는 대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얼른 오시라고 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불안감에 떠는 표정으로 주치의를 찾더니 곧 나타난 나를 붙들고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그렇게 급히 수술이 필요한가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도 없는 진료실로 보호자를 안내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항문에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엑스레이 보이죠? 이거 겹쳐서 찍은 것이 아닙니다. 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갔답니까? 샤워하다가 넘어졌는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문제인 건가요? 네, 이것뿐입니다. 이, 이 새끼. 당장 입원해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간 입원입니다. 어머니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표정으로 한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우리 애 고3이에요. 수능이 17일 남았어요. 순간 환자의 벼락 맞은 표정과 어머니의 침통한 모습이 나에게 완벽히 이입되었다. 영화 말미의 반전 부분에서 사태를 설명하는 장면이 휘리릭 지나가듯 여기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머릿속에서 휘리릭 지나갔다. 상황을 꿰뚫는 한마디였다. 일생 한 번뿐인 수능을 앞두고 아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느 때처럼 지난밤에 내원 환자와 현재 재원 환자의 브리핑을 하고 아침 회진을 돌았다. 언제나 엄숙한 과장님은 예의 근엄한 얼굴로 번쩍이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순서대로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우리 의료진은 묵묵히 아침마다 벌어지는 그 의식을 따라 회진을 돌고 있었다. 그런데 저 한 구석 커튼 뒤에서 모자의 길고 긴 대화, 아니 기나긴 말다툼이 들려왔다. 그것을 여기 자세히 옮길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 아이고 이놈아 수능이 17일 남았다. 그동안 공부도 못하잖니. 정신을 못 차리는 놈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대학에는 갈 거냐. 엄마 쪽팔려 그만해. 아니 네가 무슨 암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아니 차라리 열이 펄펄 끓는 감기라면 말도 안 한다. 아니 어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엄마 쪽팔려 사람들 들어 그만하라니까. 내가 팔이 부러지거나 무슨 질병이 걸린 것도 엄마 그만 좀. 그게 여기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깐 그게 왜 거기 들어있냐고. 거기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거기다. 엄마 제발 조용히 좀. 옆에서 들어. 쪽팔려 제발. 감정이 폭발한 어머니와 폭발적으로 쪽팔린 아들의 말다툼은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가 듣기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대화가 계속되자 우리는 과장님 등 뒤에 숨어 고개를 돌리고 이를 악다물고 키득대기 시작했다. 아마 한 병만 못 참고 웃어버렸으면 다들 쓰러졌으리라. 하지만 엄숙한 회진 시간에 우리는 의료인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주치의였기 때문에 남들처럼 과장님 뒤에 숨을 수 없어 과장님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 근육이 마비되고 정신이 거의 몽롱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과장님은 아랑곳 없이 아무 눈치 없는 복통 환자의 진료를 보면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계셨다. 나는 역시 과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 응급실 창밖으로 햇살이 내리고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과장님의 얼굴에 볕이 비쳤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근엄한 과장님의 번쩍이는 금태 안경 뒤
실룩거리는 눈주름과 맺힌 눈물을, 이를 악물어 어긋나는 양측의 턱을,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패인 볼살을. 아, 언제나 진중했던 과장님도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셨다. 그렇게 그 말할 수 없는 곳에 관한 이야기와 아침부터 벌어진 모자의 언쟁은 우리 전부를 니르바나로 인도했다. 처음 하는 책 읽기라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라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